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생충학하는 서민이고요. 오늘 이렇게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이 북토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보통 과천과학관 안 하고 국립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근성에. 국립과천과학관 하고 나니까 괜히 무게가 생기고 약간 얌전해야 될 것 같은데 국립만 빼도 훨씬 편해요. 과천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여러분과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단국대학교의 서민입니다. 예. 국립이에요? 아니, 그냥 한 소리죠. 예, 무게감이 좀 있으려고 한 소리고요. 참고로 이정모 관장님은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 이정모 관장님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안티도 없고 언제나 성격도 좋으시고,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거 참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사실은 그 누구도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다 고만고만하게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죠. 왜 꼭 그런 게 아닌 게요. 어떤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유가 자기가 이정모 관장님을 더 좋아한다 이런 걸로 싸웠는데 그런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안티가 많고 옛날 같으면 막 서민 교수는 친한 척 해드는데 서민 교수가 이정모를 막 좋아한다 그러면 안 좋아 지금. 그래도 약간 거리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이정모 관장님은 굉장히 많은 저서를 쓰셨고 그 대부분의 주제가 이제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서민 교수님이 대부분의 주제가 기생충 의학사, 그다음에 글쓰기인 것과 걔도 있구나. 걔도 있죠. 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제가 정치책도 한번 썼는데 서민적 정치라고 아주 개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는 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안 쓰기로 했고요. 네. 옛날에 제가 서민 교수님 알게 된 건 소설이었죠. 옛날 그 흑역사 같은 서민 교수님의 소설을 내면 조만간에 그 출판사가 없어진다. 그렇죠. 네, 그걸 내가 갖고 있습니다. 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 책을요? 네, 그 옛날에 아주 재밌게 읽었죠. 잘 기억. 무슨 대통령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대통령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관대함이, 그러니까 제 책까지 재밌게 읽으시는 관대함이 안티가 없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 북토크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매달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북토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12월 달이 주제가 과학이라 그럽니다.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 잘 일찍 하다가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12월 달에 과학하는. 특별히 저희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일상적인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좀 과학책이 좀 덜 읽히는 나라 아닙니까, 혹시?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과학책을 덜 읽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많이 읽지만 어른이 돼서 과학책을 많이 읽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까지 그랬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어른들도 과학책 제법 많이 읽지 않습니까?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과학책을 좀 읽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인공지능에 관한 책들도 많이 팔리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김초엽 작가의 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거 진짜 명작입니다. 네, 한 달부터 이제는 그때 SF 같은 일종의 장르 문학이었는데 장르 문학과 순수 문학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SF의 시장이 확 커졌어요. 좋은 작가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과학책에 대한 관심도 옛날엔 과학 시장이 있다 보니까 SF 시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SF 시장에 과학책 시장에 얹혀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이 김초유 작가님이 화학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소설을 쓰려면 무조건 국문과를 나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초유 작가님 화학과 출신으로 아주 멋진 책을 쓰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던 작가 중에서 심윤경 작가님이라고 있었어요. 심윤경 지금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분자생물학과를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과학 소설이 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획기적인 과학 소설을 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의외로 이렇게 막 조선시대 책 쓰고 막 그런 책을 써요. 일상생활의 그런 섬세함을 담아내는 책을 쓰시는데, 어쨌든 그 책들도 다 좋아하지만 그 아쉬움을 이 김초엽 작가님이 풀어줬다는 거.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김초엽 작가님이 탄생할까지는 이정모 작가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 점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초엽 작가가 제 3회인가 한국 과학문학상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상을 주게 받아요. 대상과 가작을 받는데 그때 심사위원이었어요. 내가 이제 그분 책을 골라냈던 거죠.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고만장한 자세로 그 SF 문학상 심사를 했었는데,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내가 지금 점들 좀 많이 배워야겠고 하면서 이 사람 좀 뽑아줘야지 이런 자세였는데, 그 당시에 김철비라는 분을 몰랐죠. 모르고 이제 사실은 가명으로 내니까. 근데 그분의 책을 딱 심사하는 순간에 딱 뽑고 나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건 내가 심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아, 이제는 이건 진짜로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나 같은 얼치기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김철엽 작가는 그 전에 안면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에스크 화학하셔가지고, 네. 과학자 단체에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철엽 작가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김철엽 작가를 되게 사랑하고 약간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엽 작가님이 아마 뭐 직접 말을 안 했지만 이정무 관장님의 그 과학책들을 읽으면서 이 과학 소설을 쓰기 위한 그런 이론적 지식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제 책 읽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책을 주로 이제 써왔어요. 그러니까 뭐 의과학 분야를 많이 써왔는데 그렇게 된 비결은 의사들이 글을 진짜 안 써요. 글을 진짜 못 쓰고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써서 못 쓰는 것도 있고 못 써서 안 쓰는 것도 있는데 둘 다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의학을 다 섭렵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막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많지 않아요? 네, 누구지? 여수대학교의 원주에 예병일 교수님도 뭐 저 과학사책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근데 예병일 교수님이나 서민 교수님의 특징이 있어요. 환자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의사고 환자 치료를 안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고 있다는 거고, 실제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제일 젊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이화여대 병원의 응급실 의사. 남궁인. 남궁인 씨. 나는 남궁인 씨 글 정말 좋아합니다. 남궁인 작가님은 좀 반칙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외모적인 그런 그 결핍을 글로 승화하는 그렇죠. 스타일인데,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따지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총 몇 권 정도 저서를 쓰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그건 사실은 저번에 왜 과천과학과 임명되느라고 뭐 써내는데 거기서 이게 정말 네 책이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애들 책도 좀 많고, 근데 사람들은 애들 책, 그림책이 뭐 48페이지짜리 이런 건데, 에이, 이걸 한 권으로 쳐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거 한 권 쓰는 게 이런 거 책 쓰는 시간 더 힘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책 같은 경우 보면 그림 과학책 있잖아요. 네네. 138개의 문장? 아주 짧은 문장 138개로 뭘 하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혼합물. 혼합물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목이 뭐냐면, 방귀 뿡뿡이도 혼합물이야, 뭐 이런 식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독자의 눈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자신이 생겼는데, 애들 책에도. 오히려 요즘 애들 책, 전집류 이렇게 하자는 제한 없더라고요. 잘 알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학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과학적인 경험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과학자들은 뭐 보면은 도마뱀 잡다가 거기에 꽂혀서 과학자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지하실에 불 내는 건 다 기본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하실이 없잖아요. 불 낼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의 꿈을 꾸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유일하게 과학책이야말로 이제 애들한테 과학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생충학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저한테 기생충학 하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제가 되게 놀래서 바로 이거구나 싶어서 이제 애들을 위한 그 노빈son과 기생충 연구소인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의외로 이제 애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한 150명 정도가 저하고 기생충학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배신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이렇게 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꿈을 꾸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뭐 BTS가 꿈이고 백종원이 꿈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 백종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 BTS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백종원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관에 들어올 때랑 나갈 때 표정이 달라요. 들어올 때는 의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와, 난 과학자가 돼야겠어. 또 부모님들도 우리 애를 과학자를 키워야지 이런 자세인데, 쫙 보고 나갈 때는 의기양양이 아니라 의기소침해 있어요. 뭐 내가 과학자가 된다고 좀 어렵겠는데, 뭐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된다고 택도 없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뭐 어떤 오해냐면 일단 과학자들은 똑똑하다. 과학자는 천재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 시청자들은 과학자 그러면 누구 떠올릴까요? 뭐 아인슈타인. 맞아요. 그분이 문제예요. 나는 아인슈타인이 없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왜 문제냐면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잖아요.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천재가 과학자의 상징이 돼버리는 바람에 과학자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게 된 거예요.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예요. 근데 전 제 친구들한테 천재는커녕 똑똑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나아요. 근데 보면 이 제 친구 과학자들은 그 정도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끈기가 있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건데 이 과학가래 보면 뭐 하이젠베르크, 아인슈타인, 퀴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휴 과학은 천재가 하는 거네. 그럼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과학책 읽다 보면 과학책 저자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요즘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들을 만나서 좀만 질문 서너 번만 해보면 자신감을 생기죠. 아, 저 아저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였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아우, 저분이 뭐 뇌과학자인데 우리나라 최고야? 나도 10년 전에 저거 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학책은 과학자를 만나게 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제가 돌파구가 없는 혼돈의 노답시대. 네. 수많은 가치 충돌 시대 속에서 과학적 시각, 사고를 통해 찾는 삶의 자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요. 지금 이제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왜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지만 혼돈스러운 그 길을 과학으로 헤쳐나가자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너무 과학 만능주의 아닐까요, 이거는? 사실 과학 만능주의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뭐 과학, 의학, 기술, 뭐 법학, 생물 다 정치부 당에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과학과 의학은 빼놓고 여기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은 여기까지 과학과 의학 기술도 쳐주는 거지 아직까지 과학 만능 사회, 기술 만능 사회는 저는 한 번도 목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과학 만능 사회가 되면 안 되겠지만 과학 만능 사회의 풍조를 구경이라도 해보면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의학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 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전쯤일 거예요. 2년 전에 11월, 12월 2달 동안 부모님들이 신생아에게 백신 주사를 안 놓은 적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때 소문이 났잖아요. 백신 주사에 비소가 들어있다. AS. 그렇죠. 비소가 뭡니까? 장희빈이 먹고 죽은 사약의 주성분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부모님들 당연하게 야 어떻게 우리 애한테 비소가 들어있는 백신을 놔줘.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멀쩡한 백신에다가 새로 비소를 넣을 리는 없잖아요. 워낙에 있었지만 너무나 적은 양에서 검출을 못했는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적은 양마저 검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얼만큼이냐면 밥 한 숟가락이 있잖아요. 밥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비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비소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조금이어서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거 있다고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거기에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의학 같은 게 뭔가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 내지 거부감들을 막 가지고 있죠. 케미스트리, 화학 나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적인 게 좋고 뭐 인공적인 건 나쁘다는 그런 이제 이분법이 있었는데 참고로 선생님 옛날에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듐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제 라돈 침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그게 감동적이어서 기억하는 게 그 라돈 침대가 한때 이제 열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사실 라돈은 라듐이 한번 이렇게 붕괴된 게 라돈이잖아요. 근데 그 라돈이 사실 방사선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라돈 침대가 몸에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라돈 침대가 유행을 했을까?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라돈 침대가 뭐 바람제 뭐 이런 말 나오니까 나중에 갑자기 또 라돈 침대 막 버리고 막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음이온 침대라고 했던 거죠. 음이온 침대, 음이온 좋다. 아니, 음이온인데 음이온만 어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온도 같이 써야 되는 거고. 이온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또 라돈은 이 종이를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직접 허파 속으로 마시기 전에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요. 아마 아파트 대부분 쳐도 다 라돈 검출될걸요. 원래 흙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숫자거든요. 이게 얼만큼 있냐가 중요한 건데 뭐가 있다,
뭐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살충제 달걀 파동 기억나세요? 2017년에. 그럼요. 근데 피프로닐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피프로닐이라는 양계장에다가 살충제를 뿌렸는데, 그 피프로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피프로닐은 간, 갑상선, 심장에 보통 독성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보통, 그러니까 맹독, 극독인데 설마 양계장에 뿌릴 수는 없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건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보도 중에 가장 괜찮은 게 피프로닐을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독성이 생긴다는 거야. 대량이란 말 하나 써준 거야, 그나마. 딴 건 피프로닐 있으면 큰일 나! 이런 거고. 근데 피프로닐 대량이다. 근데 대량이 얼만큼이냐가 중요한 건데, ADI와 ARFD라는 게 있어요. WHO 정해놨는데, ADI는 평생 일일 섭취 허용량이에요. 이걸 하루에 이만큼은 먹어도 돼,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살충제 파동난 달걀을 따져보면 5.5개, 60kg 중인 사람은 매일 5.5개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 한 7개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7개를 먹어도 되는 그렇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천세인데 하나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 독성이 생기려면 ARFD는 급성 독성 참고량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263개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WHO에 따르면 263개를 먹으면 간, 갑상선, 신장에 보통 독성이 생긴다는 거 사실 거짓말이죠. 263개를 먹으면 그래도 독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점은 일단 뭐냐면 숫자를 따져본다는 게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개의 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방사능 물질인데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 야,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비타민이 몸에 좋대. 비타민 막 하루 11씩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소용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소용없지만, 배는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식사 대용으로 뭐 소용은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러긴 좀 비싼. 그렇죠. 네, 그러긴 비싸. 저희 어머니는 계속 아직도 전화하세요. 게르마늄 목걸이 사달라고. 게르마늄. 나 게르마늄 먹고 처음에 사준다 그래서 한 1만 원, 2만 원 할 줄 알았어요. 40만 원 하더 40만 원. 그지 엄마, 그 게르마늄 목걸이는 그냥 흙 목걸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 해야 아무런 몸에 좋지도 않은데 왜 굳이 그 40만 원짜리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야구 선수도 하고 있다더라. 그다음에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나라에서 팔려고 허락을 하겠니라는 거죠. 아니 그게 뭐냐면 게르마늄 목걸이는 몸에 나쁘지 않아요. 몸에 해가 없어. 해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팔아도 되는 거죠. 목 디스크 걸리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우면 또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지도 않지만 해가 없으니까 불법이 아닌 것들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걸 조금씩 따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12월 달에 주제가 이렇게 혼돈했을 때, 혼돈이 왜 혼돈이었냐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인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고 내 돈을 낭비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안심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내 돈과 세금을 전략하기 위해서 약간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전 얘기인데, 그게 그 펜벤다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강아지 구충제가 이제 폐암을 고쳤다 그래서 화제가 된 사건인데, 그다음부터 이제 펜벤다졸이 풍기 현상을 막 빚었고요. 나중에 이제 뭐 기생충 약, 그냥 알벤다졸 이거 하고 뭐 나중에 프라지칸텔이라는 약까지, 하여튼 기생충 약이 굉장한 인기를 모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나쁘냐면, 이제 그 자체가 이미 효과도 당연히 없거니와 그 약에 관심 갖는 사이에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뭐 이제 수술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암이 커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반대하면은, 야, 니네들 괜히 그 비싼 항암제 못 팔아먹으니까 쫄리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게 억울한 거죠. 나중에 이제 특히 그 개그맨 김철민 씨가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폐암으로 이제 말기인데,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폐암 말기라서 의사들이 이제 포기한 그런 건데, 그분이 이제 이 구충제를 드시고 좀 나아졌다고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요. 근데 나아졌다는 보도가 나가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막 힘내라고 하고 자기도 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전인가 김철민 씨가 이제 그거 하지 마라. 뭐 여기저기 전이돼서 이제 나는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안타까운 결말을 맺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니까, 이런 책 있잖아요. 산에서 암을 이긴 사람들. 그게 왜 어떻게 암을 이기냐면, 산에 한 100명 올라가거든요.
한 명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산에 가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증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 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일에 선동을 잘 당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절대 안 먹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뭐 시금치에서 뭐 나왔다면 한참 동안 시금치 앉아서 또 어느 날 가면 먹고 있어. 뭐야 그러면 또 다른 게 더 무서운 게 더 있다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참 엄마하고 잘 안 통하죠. 엄마 안 통하. 엄마 안 통해요. 엄마 안 통한 게 내가 우리 엄마가 12층에 살 때 했어. 12층. 12층 살는데 안방에 침대가 대각선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침대란 것은 이렇게 한쪽에 반듯하게 있어요. 공간을 넓게 쓰잖아요. 안방을 대각선으로 쓰죠. 침대를. 엄마가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내가 요즘 그 마을 주민센터에서 수맥 찾기를 배우는데 근데 저기에 수맥이 흘러서 그 피해하느라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수맥도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마을 주민센터에서 그런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수맥 찾는 도구도 몇만 원씩 해 비싸요. 근데 그것도 엄마한테 설명하지. 12층인데 엄마 무슨 수맥이야. 그래도 막 이거 아니니까 그냥 똑바로 놓으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냐면 야 니네 과학자가 뭘 안다 그러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딴 데 가면 과학자가 이야기하면 뭐가 통하는데 집에서 우리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날 본 거야. 어릴 때부터 날 봐오니까 제가 과학자야?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이런 적도 있어요. 뉴스에서 한번 회에서 고래충 나왔다고 이제 그 뉴스 나오구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민아, 회 먹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기생충 나온단다. 사실 우리나라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중 하나인데 어머니가 기생충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생충학자한테. 최고까지는 아니고. 그럼 너무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과학의 시대는 아직 멀었고 사람들이 너무 선동을 잘 당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독감 백신 사건도 되게 어이없는 사건이죠. 사실 독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죽을 수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것들이 정말 관계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독감 백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독감으로 해야 죽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웃긴 게 독감 백신 환자가 이제 독감 백신 사망이 보도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우죽순적으로 이제 독감 백신 사망자가 올라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제 후지부지돼 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에 꽂혀서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보게 돼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거랑 비교했는데 예전에 우리 때 선풍기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자면은 이제 죽는다. 그 옛날에 그 서민 교수님의 최고 명칼럼이었습니다. 꽤 옛날이긴 하지만. 예. 그렇죠. 근데 그 칼럼을 쓰고 나서 되게 욕을 많이 먹은 게 너 그러다가 죽으면 책임질래라고 하는 말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한 게 거기서 글도 잘 못 썼어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 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다고 선풍기 맨날 틀고 잤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쓰긴 했었어요. 제가. 아니 제가 코를 많이 골아요. 코를 많이 골고 집사람은 잘 자. 너 누우면 자. 그런데 여름만 되면 집사람이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정말 게을러. 나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집사람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탑이에요. 근데 여름만 되면 나 때문에 잠 못 자요. 왜냐면 내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혹시 자기가 먼저 잠들었는데 내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내가 죽을까봐. 그러니까 내가 잠들고 나면 선풍기를 끄기 위해서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안 돼서 여러 가지 서민 교수님 것도 읽어주고 막 그러면서 했지. 나중에 무슨 핑계가 되냐면 이게 선풍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집사람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선풍기를 안 켤게. 그 대신에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켤게 그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안심하고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선풍기보다 에어컨이 내 체온을 더 많이 떨어뜨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네. 정말. 야, 우리 집사람이 영문학과를 나왔어요. 대학 나온 분이. 남편이 과학자인데 이상해. 왜 과학자, 의학자는 집에서 신뢰가 없을까요? 그래도 아내는 저를 좀 믿는 게 이렇게 일이 누가 아프고 이러면 저한테 이렇게 예약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의존을 저 많이 해요. 뭐 의학적 지식을 원하는 건 아니고 예약만. 네트워크 그렇죠. 네, 그래도 네트워크를. 그거라도 기분 좋더라고요. 네. 인정받는 느낌 뭐 그런 거. 자 이제 요즘 핫 이슈인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코로나 참 괴로워요. 언제쯤 끝날까요 코로나?
뭐 아무도 못, 코로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올해 2020년 2월 24일 날 첫 번째 출근을 했어요. 과천고학관 관장으로. 네. 아, 여기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내가 구립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시작했어. 시립, 그러니까 서울 시립과학관, 네? 구립 시립 거쳐서 겨우 국립과천과학관장까지 갔는데, 그 2월 24일 날 첫 번째 결제를 딱 한데 결제가 뭐였냐면 무기한 휴관이었어요.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다 무기한 휴관 딴 데 아직 할까 말까 할 텐데 먼저 선제적으로 무기한 휴관 했거든요. 네. 그때 내 생각은 그래도 4월 달쯤 되면 4월에 과학의 달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뭐 정상적으로 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은 뭐 미어 터지겠거니 했는데 거의 추석 연휴 때 돼야 좀 제한적으로 열었어요. 2,500명, 우리가 하루에 5,000명쯤 와야 되는 데거든요. 2,500명쯤 열었어요. 그러니까 2,000명이 꽉 차서 했죠. 근데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 날부터 2단계 시작될 때, 그 화요일 날 2단계가 시작하는데 그 전 토요일부터 시민들은 먼저 3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2,500명까지 올 수 있다는데 1,500명까지 와. 그 다음에 한 주 지나니까 500명으로 줄여요. 우리 2,500명 오세요. 다 방역됐어도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자세죠. 사실은 되게 옳은 자세여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고, 1367년? 뭐 그때 1373년인지 67년인지 어쨌든 14세기 중엽의 패스트. 네. 그 다음에 1918년에 뭐 스페인 독감. 네. 이런 거는 역사책에서 보는 줄 알았어요. 역사책에서. 옛날에 이런 처참한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뭐 가장 위상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인 내가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메르스도 겪었고 신종플루도 겪고 그랬잖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괜찮을지 했는데 이렇게 1년이 될 때까지 처음 발생한 지 벌써 1년 돼버렸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됐고 내년까지도 여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 허약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진짜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애들이고, 너무 좀 애들이 그리고 안하무인이라고 할까? 니네 뭐 치료약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저는 이제 기생충만 다루니까, 기생충은 그러지 않아요. 기생충은 자기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모셔요. 주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생충 한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야, 회충이 집에 와서 먹어야 얼마나 먹어요? 그럼 밥을 2톨 먹어요, 2톨. 근데 회충 때문에 우리 아파 죽고 이런 거 없죠. 사람들이 되게 이래요. 회충 딱 몸에서 나오면, 아니 이게 언제 들어갔지? 그동안 몰랐네, 이런 거. 몇 개월 동안 있는데 모르는 거죠. 이게 정말 진정한 공생의 자세인데, 이 바이러스는 뭐 들어오면 3일이면 알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스 있잖아요. 사스라고 있었는데, 이 사스는 치사율이 10%쯤 되거든요. 근데 이 사스는 한 번 걸리면 바로 얘들이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를 꼽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환자하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메르스는 3개월 동안 그 난리 쳤는데 환자 186명. 야, 이거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코로나 5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정말 관장님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4월 달에 끝난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었거든요. 4월 25일쯤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유있게 28일 딱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안 물어봐. 아니,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물리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언제 뭐 끝나고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김범준 교수. 김범준 물리학자. 교수의 통계 물리학 하시는 분들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뭐 점점 이렇게. 근데 뭐 내가 김범준 교수를 뭐 폄훼하는 게 아니라. 폐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진짜 해야지. 어쨌든 틀렸잖아. 물리학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통하고 있다. 저는 의학 통계하시는 분의 그래프를 신봉했거든요. 그게 4월 25일날 나왔어요, 그게. 근데 그분 아무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이 사태를 내가 책임지고 헤쳐나가고 있는 양 생각하시고 계시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제 까미 있잖아요. 까미는 좀 제가 꺼리는 작가인 게 너무 말을 어렵게 해요. 뭐 좀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저기 있는 뭐 어찌저찌고 막 이상하게 말해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패스트를 읽었잖아요. 왜냐면 이 전염병 시대에 뭔가를 하나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근데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거기서 패스트가 어떻게 끝나냐면,
갑자기 끝나.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 어디 갔지? 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끝나.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도 어느 날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선생님도 백신 믿으시죠? 그럼요. 그 백신을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왜 백신 이야기하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 맞고선 20몇 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숫자인데, 매일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650분쯤 되더라고요. 650에서 1000분쯤 되는데, 그 중에서 매일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원인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다가 돌아가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백신 쫙 퍼졌으니까 특히 노인들 많이 맞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 300명은 그냥 매일 돌아가시는 노인이 계신데 그 중에 300명은 백신을 맞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매일 이유 없이 돌아가시는 이유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 10명 이상이니까 300명 중에 5명은 이유 모르고 돌아가신 게 통계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 때문에 인과관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전후 관계죠. 그러니까 먼저 백신을 맞췄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분이 돌아가신 전날 밥을 드셨어. 예. 그렇다고 야 밥을 먹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밥 먹으면 안 되겠네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버스를 타셨어. 야 버스 타면 노인들은 버스 타면 안 돼 이런 말 안 해. 근데 왜 백신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똑똑한 그러니까 생명공학과를 나오신 아주 젊은 생물 선생님도 이번에 백신 사태를 보니까 이거 우리 애들한테 맞춰도 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명철하신 분들도 문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나한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든지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꾸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예. 야, 그게 아니라 그게 이거잖아 설명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니까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언론들은 말이죠. 왜 맨날 백신을 때려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터도 항상 느낀 게 백신으로 인해서 독감 막은 얘기는 물론 모르니까 보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 부작용을 맨날 대문짝만하게 막 보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왜 그러지? 이번 독감 백신은 거의 사상 최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딴 때보다 오히려 백신 접종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상이 나더라도 이게 독감 증상인지 이게 뭐 코로나 증상인지 구분도 못하게 만들어놓은.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방해 세력이에요. 그렇죠. 독감 방해 세력이고 기자분들 그분도 백신 안 맞았겠죠, 설마? 맞았을걸요? 그게 문제라는 네. 겁니다, 진짜. 예, 그러고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코로나 백신 맞냐 안 맞냐 그러는데 사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여행을 못 갑니다. 맞습니다. 백신 안 맞으면 비행기 못 합니다. 네. 좀 지나면요 백신 안 맞으면 KTX 못 할지도 몰라요. 저는 대학에도 학생들 교수들이 백신 안 맞으면 대학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천과학관 이런 데도 나중에 백신을 접종률이 쫙 높아진 다음에는 증서 있잖아요. 백신 맞았다고 그렇죠, 보여야지. 그렇죠. 지금은 왜 QR코드 찍는 것처럼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백신 다 맞는데 우리나라만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스크 쓰고 환자 오늘도 200명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다 경제 다 락다운 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빨리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우리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중국,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 이런 거 말씀해 주셔야죠. 다 어렵고, 이거 처음에 2개는 mRNA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일단 그 mRNA 일부분을 갖다가 리포솜이라는 걸 만들죠. 리포솜이 뭐냐면 지방이에요, 지방. 세포가 이제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물에다가 지방 넣고, mRNA 넣으면 거기다가 찌하죠.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영국계 제일 싸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싸죠. 제일 싸고 근접 거 가면 다양하게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저기 하면 되는 거고 일단 가격은 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해결 못하면 계속 그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면 정말 백신을 1인당 진짜 10번, 20번씩 맞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은 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mRNA 방식은 정말 혁명적인 방식인 게 우리가 그러니까 딱 이걸 넣어주면 우리 단백질 코트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걸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코트를 계속 우리가 이제 단백질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 그래서 항체가 계속 만들어지고 효과가 아주 짱입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이 싼 거는 뭐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거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런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우리 이거 단백질을 싣고 이걸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단백질을 갖다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 나왔잖아요. 뭐, 왜 절반만 접종했더니 효과가 더 좋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항체가 그만큼 덜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저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50% 이상의 확률을 보장하는 맞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왜 그 백신을 갖다 빨리빨리 확보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쪽입니다. 네. 아니, 충분히 우리는 뭐 일단 뭐 협정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해야 되고요. 그걸 갖고 와서 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급한 거 먼저 하면 되고 우리 그래봐야 한 달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화이자랑 그 모더나는 내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을 모조리 다 누가 사갔고요. 우리가 이제 그 코백스라는데 이제 코백스는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는 데인데 거기는 개발도상국 위주고 사실 걔네들은 거기 가입해봤자 언제 줄지 모르고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맞는다면은 미국 사람인 척하고 미국 가서 몰래 맞기라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생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백신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청. 우리가 그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화자 그것들을 여기서 생산하는 거야. 하청한다고 하청이 우리나라 설비가 그렇게 될지 모르고 하청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청한 걸 빼돌려서 우리 국민한테 맞춘다는 그 자체가 조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돌린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약인 거죠. 여기 생산 기지가 된다는 조건에. 뭐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좋죠. 저는 목표가 6월 안에 코로나 끝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를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여름까지, 그러니까 가을 되기 전에는 추석 되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거의 비슷한 시기로. 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연말까지가 좋다. 이게 한두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패스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좀 이제 자기 좀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 어려운 나라들도 계속 끊임없이 좀 싸게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자기네들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 얘기만 좀 하자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 심지어 mRNA는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서 뭐 이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의학은 뭐냐? 현대의학의 기본은 임상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무 껍질이 예전에 민간요법 나무 껍질 썼거든요. 나무 껍질 같은 걸로 이제 다려 먹어서 병을 치료했다.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현대의학은요, 그 나무 껍질을 가져다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통과하면 약으로 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시중에 있는 모든 약국에서 파는 약은 다 임상시험을 거친 거고 믿어도 되는 거고, 이번 화이자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좀 속성으로 하긴 했지만 임상시험을 모두 거친 거기 때문에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믿으시면.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나라의 정부의 독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잘 감독사에 만들어진 거는 믿어야 되고요. 그 빨리 보급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때 되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순서대로 활동상 많은 사람들, 의료진 먼저 맞아야 될 거고. 백신이 딱 하나가 있다. 네. 우리 둘 중에 하나 맞아야 된다. 그럼 누가 맞아야 될까? 서민 교수님 맞아야죠. 이유는 뭐죠? 아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과학관장은 많은데 네. 기생충 전문가는 없잖아. 아니, 저 사실 50명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 기생충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생충의 영생은 아니고요. 기생충의 발전이 아니라 기생충학의 발전을 위해서인 거죠. 저는 참 여기 이정모 관장님은 이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사실 이정모 관장님 쓰신 것 중에서 더 많이 팔린 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이라는 네,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원투가 있는데 정말 절찬리 베스트셀러가 됐죠, 진짜. 그걸 집 샀어요. 네? 농담이고요. 어머, 역시. 제가 그 일권의 추천사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그때 추천사를 쓰느라고 진짜 머리가 많이 빠졌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쨌든 정말 좋은 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와 과학을 연결시키는
연결시키니까 과학이 따로 유리된 학문이 아니라 진짜 정말 좋은 책이었고 이 책도 정말 제가 그냥 어제 제가 전자책 살려 했더니 전자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알라딘에서 그냥 그것만 봤는데 정말 훌륭한 책이 그러니까 이정모 관장님의 책은요 과학을 되게 쉽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멋진 점이고. 그 양자물리학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양자물리학 쉽게 썼다는 책 읽어보면 사실은 말이 그렇지 멀미라고 막 그런데 이정모 원장님 책은 정말 그러니까 김상욱 교수님이 양자물리학을 가장 쉽게 썼다는데 전 세계에서 그래봐야 어려워요. 아, 못 읽어요. 그래봐야 어려워요. 여기 진짜 이정모 원장님 책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정말 난 알겠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정말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정모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이게 멋있었어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더 쉬운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만 다루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다음에 중력까지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1905년에 나오고 일반 상대성이 1916년에 나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11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일반이면 쉬운 거지 특수가 어려운 거지 하는데 그런 뭐랑 비슷하지만 세발낙지 있잖아. 네. 아유 세발낙지 먹어봤어. 내가 목포에가 세발낙지 먹었는데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그냥 다리가 3개 있는데 말이야 이런 거죠. 이게 그렇죠. 이름만 듣고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이거 유행하는 거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백제 왕이 이제 사비로 수도 옮겼다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비로 수도 옮겼다니까 야 설마 그걸 지돈으로 했겠냐? 아니 뭐 그냥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지돈인 거 생색냈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근데 요새 막 그게 젊은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참 많은 게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약간 상식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우리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약간 구멍들이 있어. 너무 많아. 가끔가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구멍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그래가지고 뭐 흉보기에는 또 우리도 너무나 큰 구멍이 있어서 그 약간 웃기긴 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요한 바오로 24세인데 야 24세가 이렇게 늙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애들이 이게 진지하게 막 애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망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역시 공부는 책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저기 뭐 혹시 오늘의 이 과학자가 되기까지 가장 뭐 감명 깊게 읽었던 대중서가 역시 뭐죠? 저는 왜 한 10권만 대주시면. 그건 너무 많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부안에 뭐 중학생 글쓰기 캠프 여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반경남 선생님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 애들을 모아서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과학 글쓰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정말 글쓰기에 열렬한 친구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캠프를 한 거예요. 열흘이네. 마지막에 과학 글쓰기에서 어떻게 쓰는 거야 한 다음에 애들 질문을 받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수할 때니까 교수님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무슨 과학책 읽었어요 그런 거예요. 쫙 생볼 때 좀 좋은 질문이야 하고 대답하려는데 중학교 때 책 안 읽었네. 왜 안 읽었냐면 제가 다닐 때 중학교 때는 과학책이 없었어요. 맞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으면서 미안한데 나는 중학교 때 과학책 안 읽었던 것 같아. 애들이 막 웃으면서 그럼 우리도 안 읽어도 된대요. 뭐 과학책 읽지도 않고 과학책 됐는데 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때는 없어서 안 읽었고 너네는 있으니까 읽어야지. 공색해 보여 근데. 그리고 너네 중에 난 죽어도 과학자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손 들어봐. 애들이 한 반 이상 들더라고요. 너네들은 과학책 읽어야 돼. 나 과학자가 될 거야 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너네도 과학자 안 읽었대. 왜 과학자 되면 죽어라 과학책만 읽게 되니까. 근데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니까요. 과학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고의 과학책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칼 세겔의 코스모스 이런 거 추천하거든요. 근데 저요 그 책 읽은 지 몇 년 안 돼요. 과학자 된 다음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읽고 된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옛날 책인데다가 좀 어렵고 길고 그러거든요. 물론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꼭 그걸 읽고 가야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는 어떤 바이블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이들을 과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책을 추천하냐 그러면 나는 애들을 일단 도서관에 데려가지 말고 서점에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돈을 줘라. 애들한테 돈을 줘서 네가 사고 싶은 책을 사게 해라.
근데 한 권쯤은 엄마가 사주고. 근데 애들이 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책 사와요. 정말, 야, 이걸 그냥 돈 주고 샀냐 싶을 정도로. 근데 그걸 한 번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아이들도 알아요. 이게 어떤 게 좋은 책이고 어떤 게 후진책인지를. 근데 그러면서 자기 세계가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나마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들은 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내가 제일 먼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책을 사게 됐고, 그러면서 산 게 저다 문고판, 옛날 삼중당 문고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삼중당 문고. 삼중당 문고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2학년 올라간 겨울방학. 근데 원래 참고서 사러 갔는데 삼중당 문고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참고서만 안 두고 삼중당 문고를 사야겠어. 그러니까 거기 주인 아저씨한테 항상 추천을 받았죠. 아저씨, 여기서 어떤 책이 좋아요? 아저씨 딱 꺼내준 게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이었어요. 그러니까 표제작이 두 개, 봄봄과 동백꽃. 지금 생각하면 그 서점 아저씨가 막 자 고민하고 얘한테 뭐가 좋을까 뽑아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뽑아준 거였어.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읽은 책이 그 김동인, 김동리, 유의 책을,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너무나 오래, 한 3년 동안을 옛날 한국의 그 일제시대 이전에, 근대화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산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거 시작하기 전에 작가들을 3년 이상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재밌다고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처음으로 독일 작가들, 루이제 린저라든지 헤세라든지를 접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난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대학 가서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를 봤어요. 야, 나중에 보니까 이건 고등학교 때 봤어야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 봤으면 내 인생이 정말 또 풍성했을 텐데, 이걸 왜. 진짜? 예? 왜 이렇게 뒤늦게 봤던가 하는 걸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문학을 좀 잘 주변에서 챙겨주고 좀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학책 꼭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는 하진 않거든요. 특히 중고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보면 도서관도 그렇고 학교 도서실에서도 도서관 선생님들이 강연 많이 열잖아요. 근데 주로 누구 모으냐면 인문학자들, 과학자들 막 초청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인문학과 과학책이 주종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인문학책과 과학책은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졌어.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독서력이 상되잖아. 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썼으니까 많은 정보를 갖을 수 있지만 독서력이 늘지 않고, 독서력이 늘려면 문학을 읽어야 돼요. 문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지도도 많이 그려야 되고, 그래서 내 추리력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다른 걸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학교나 도서관에서 작가들 초대할 때 소설가 시인들 좀 많이 초대해서, 소설가 시인들이 또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좀 되게 더 아이들이 듣는 연습도 하고 책 읽는 연습도 하다 보면 나중에 인문서 과학책 쉽게 읽어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학교 다닐 때 다 문학 읽었잖아. 책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는 문학 읽고 성장해놓고선 나중에 자기 학생들과 자녀들한테는 인문서 과학책 읽으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저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똑같은가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 코스모스나 이기적인 전자를 같은 거를 이제 애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애들이 과학책을 더 이상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자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다 소설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원래 과학이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고, 우리 그런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소크. 이 사람 이름이 뭐죠? 소크인데 그 SALK인데 이 사람은요 책벌레였어요. 책벌레고 굉장히 재수없는 책벌레였고, 초등학교 내내 책만 읽고 애들이 놀게도 안 놀고 책만 읽었는데 걔네 읽은 책이 전부 소설책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막 잊히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몸이 좀 아픈 애가 나오면 내가 얘를 고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어. 그러면 내가 이 다리를 고쳐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 소크는 그래서 했잖아요. 10살 때 이미 의학 연구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나중에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도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를 안 하고 환자를 봐서 떼돈을 벌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소아의 백신을 만드느라고 진짜 몇십 년을 투자를 하고 결국 만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죠.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 하나당 100원씩 붙여도 떼돈을 벌 텐데 그거를 무료로 그냥 공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는지 기자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태양에도 특허가 있냐? 뭐 이건 좀 이게 그분이구나. 예, 이게 좀 나 이상한데 태양 특허는 조금 이상한 말인데 어쨌든 멋있어 보이잖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머리 있는 주인공인 소설을 읽어요. 대머리인 남자가 계속 여자한테 차이고 막 이런 거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발모제를 만들자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이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사람에 대한 사랑 연민이 있으니까 그 예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관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연구한 게 진짜 연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려면 그거 못 생겨요. 사람을 직접 사랑하든지. 네. 근데 많은 사람을 사랑해볼 기회가 없잖아. 그럴 수가 그렇죠. 없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책을 통해서 대신 경험하는 거죠. 주인공의 감정이입이 돼서 주인공의 삶을 계속 겪다 보면 진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공감, 연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과학자의 기본입니다. 근데 아내는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왜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건가? 공감력이 없으면 책을 어떻게 써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공감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과학을 하겠습니까? 네. 혼자 쓰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제가 진짜 저도 저 자신한테 늘 감동하는 게 책 추천 같은 거 하라 그러면 저는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읽어봤는데 기생충 열전 이 책 괜찮다. 이거 내가 읽고 울었다. 제가 쓴 책이거든요. 이럴 수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제 책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제 제가 추천하는 책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책 중에서 저는 그래도 최고의 책이 너무 늦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진작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빌 브라이슨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어쨌든 그 책 읽었는데 그 책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글을 되게 재미있게 쓰는 데다가 그 작가 빌 브라이슨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갖게 되는 너무 재미있게 잘 썼어요. 그리고 그 이덕환 교수님이 번역한 그런 건가요? 그런 걸까요? 예. 정말 그 사람 질투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책을 인생에 쓸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할 건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저도 빌 브라이슨 싫어요. 아 진짜? 예. 너무 잘 써서. 그러니까 질투.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지 글이? 과학 얘기인데 너무 재밌고 막 소설 그 두꺼워요. 한 편 한 편이 전부 다 빨려들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이제 단편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읽고 원하는 것만 읽어도 될 정도로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100권 이렇게 도전하지 말고 그냥 빌 브라이슨 그 책만 한 중학교 때 3번만 읽으면 기본 훌륭한 사람 된다. 그 사람이 과학자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뭐 훌륭한 정책하는 사람이 돼서 과학 정책을 좀 편다든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과학자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뭐 보내고 후원도 할 수 있고 이렇게만 해도 과학에 기여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추천책 얘기하기 전에 먼저 Q&A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 여기에 Q&A에서 내가 먼저 되는 벌써 Q&A 할 시간인가요? 우리 시작한 지 5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서민 교수님에게 딱 보니까 이거 서민 교수님이 대답해야 되는 거네. 이황희님이 황희정승이 그거네요. 이황희님이 이 씨예요. 근데 이황희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기생충, 세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작은 어이없는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정말 저도 마음이 참담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 연구가 좀 많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K-방역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진단키트 막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사실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가 아직은 많이 멀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낼 만한 그런 무기를 우리나라가 만들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제약업계 이런 의학 바이오가 너무 좀 열악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바이오 산업을 많이 읽어서 진짜 뭐 바이러스 연구들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른 나라가 뭐 바이러스 끝내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바이러스 끝내도록 여러분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준다면 참 좋겠다. 근데 바이러스 연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감동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치사율이 거의 70%쯤 되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만 지금 이제 놔두는데 그 바이러스 세계는 뭘 걱정하냐면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 어떠나? 치사율 70%인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70%잖아. 그래서 자기 손가락 찔려서 죽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 본에서 공부했는데 제 딸이 태어난 그 마리안 호스피탈이라고 있어요. 네. 그 병원의 과학자들이 여기 에볼라가 났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의사들이. 가가지고 감염이 돼서 왔어요. 네. 근데 그 돌아갔는데, 뭐 돌아갔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볼게요. 그분은 누가 가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야, 근데 저 우간다였거든. 우간다에서 났는데 자기는 해결 못 하잖아.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장비도 있고 돈도 있는데 해서 가서 왔는데 그런 게 원래 과학자의 자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그 2014년에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10,000명 넘는 환자가 이제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이제 갑자기 전 세계가 이제 의료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서 바이러스 걸려갖고 미국 와서 이제 뭐 발병하고. 그러니까 세계로 퍼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막아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의료진을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에 있었는데 아셈 회의하다 갑자기 우리나라도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의사들이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누구 맘대로 누가 간다고 거기를 이런 이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은 국립병원 간호사들이 막 그만두고 막 그래요. 왜냐면 끌려갈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집을 했는데 우와. 한 10대 1 경쟁률 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분들한테 너무 존경심이 일었는데 어쨌든 그 바이러스 에볼라 같은 걸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고 그리고 그분도 바이러스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선생님, 원래 이 질문이 제가 아닌 거 아닌가? 이 질문 맞아요? 좀? 왜? 이거 써있잖아. 이렇게 눈빨갛게. 그런가? 네. 그럼 제가 이항희님 뭐 바이러스 빨리 종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렇게 쉬운 문제. 김승미님의 질문인데, 과학이 뭐예요? 먹는 건가요? 이건 먹는 건가요는 제가 한번 지우는 거고요. 과학이 뭐예요가 답인데. 과학이 뭐예요? 그 정말 어려운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갈릴레오 선생님은 300수십 년 산 갈릴레오 선생님이랑 천문학자예요. 전 생화학을 했고. 그러면 갈릴레오랑 저랑 비교하면 누가 천문학을 많이 할까요? 이정도 선생님 훨씬 많이 알죠. 300수십 년 전 살았더니 알아요. 얼마나. 갈릴레오 허상이야, 허상. 네. 찰스 다윈 선생님, 내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예요. 찰스 다윈과 저를 비교했을 때 누가 진화 이론을 많이 할까요? 그건 다윈이 좀 내가 훨씬 많이 합니다. 진짜? 찰스 다윈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맨델의 유전 법칙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160년 전분이 알아야 뭘 했을까. 훌륭한 본인. 내가 존경하지만. 다윈의 진화론 안 읽으셨잖아요. 읽다 말하셨잖아. 에이, 다 읽었지, 이제. 뭐 책도 쓰는데.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 찰스 다윈과 저를 비교하고 갈릴레오랑 저랑 비교하면 누가 더 훌륭한 과학자일까요? 이정모 원장님 훌륭하죠. 이죠. 그분들이 훌륭하죠. 찰스 다윈 전기 있어요? 갈릴레오 전기 있어요? 이정모 전기 있어요? 전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안티가 없잖아, 안티가. 과학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갈릴레오나 찰스 다윈 선생님은 제 무릎도 못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분들은 찰스 다윈과 갈릴레오는 생각하는 방법을 만든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지식을 조금씩 쌓아가는 분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과학을 지식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할 텐데 과학이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과학이 생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김승미 님이 물었잖아요. 과학이 뭐예요? 했을 때 과학은 지식의 합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과학을 또 들자면 뭐 세상을 대하는 태도다. 또는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넘어올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한 거예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돈다 그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성에 달이 4개가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그전까지는 갈릴레오는 그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저거였어요. 진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의심하면 나쁜 놈이야. 야, 너 철수랑 놀지 마. 왜? 철수 그 자식이 아리스토텔레스 의심했는데, 오이, 철수 그 새끼 나쁜 놈이네. 같이 놀지 말아야겠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천체의 지구를 돈다 그랬는데, 목성에 달이 4개 있다니까, 야, 지금부터는 우리끼리, 적어도 우리 지식인끼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뒤에서 몰래 살짝 의심해봐야지 않겠어? 이런 문화가 생길 수 있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목성에 달을 4개 발견한 게. 네. 근데 지금 목성에 달이 79개예요.
그러니까 그 점이 무수히 많이 바뀌어 난 거예요. 제가 발도 13개였고요. 코스모스 17개 나왔다가 한 2년 반 전엔 67개에서 79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 가셔야 되고요. 과학은 일시적인, 잠정적인 합의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그 합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과학의 지식이라 한다면 우리는 과학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DNA가 어떻게 생겼어? 꼬마한테 물어보면요. 이중 나선 구조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20, 30년을 애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라든지 우리 생각하는 방법을 알 수 있잖아요. 과학자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과학자처럼 세상을 대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다 과학자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좀 안심하면서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인데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제 저기 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갈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갈렌. 근데 갈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인간의 몸은 4가지 액체로 돼 있대요. 혈액하고 점액하고 뭐 담주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서 오면은 일단 피를 뽑아요. 그리고 어때 그러면 더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뽑아. 그래서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거의 1800년까지 이게 2000년 가까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정말 뭐 파문당하거나 죽거나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누군가 한 명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정모 관장님이 쓴 과학이 가르쳐준 것들 32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일까요? 그럴 리가요. 그러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게 바로 발전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한테 배우고 그게 전부인 사람이 그걸 갖다 이상한 걸 좀 찾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저항해서 이걸 뒤집어 엎을 수가 있을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좀. 맞아요. 그 세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1996년에 중화용조라는 게 발견돼. 공룡인데 털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명확하게 공룡의 피부에 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공룡들은 다 뭐 악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잖아요. 이걸 딱 보여주고 나니까 공룡 털이 있었네?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 서랍에서 그런 화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거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화석에도 공룡 털이 있잖아. 그런데 그 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웠거든. 공룡은 악어 같은 피부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 화석에서 털처럼 보여도 털이 아니겠지. 설마. 이거 무슨 화석이 문드러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틀을 깨야 돼요. 그 틀 안에서 자꾸 생각하려거든요. 과학은 뭐냐? 과학이 발전한 건 틀을 깨는 게 바로 과학을 발전한 거죠. 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지루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쑥쑥이님? 쑥쑥 잘하시나 보죠? 요즘 환경이 제일 걱정인데 두 분은 환경이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 어떤 고민이나 노력 등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두 분은 뭐라고요? 환경이 제일 걱정인데 두 분은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무슨 고민을 하겠어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을 위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생각 좀 하게. 저는 딱 2가지예요. 요즘 기후 위기에 많이 꽂혀 있어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름에 감옥에서 모두 막 누워서 잠을 자는 거야. 그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동료가 아니라 37도짜리 열덩이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주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 상황이냐, 뭐 이런 표현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작은 지구에 78억 명이 그 열덩어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인류세라 그러는데 인류세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인간의 생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인간은 없앨 수 없잖아요. 각종 환경운동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인간 없는 지구를 꿈꾸세요. 꿈꿉니다. 근데 속으로 그래요. 당신부터 사라지세요. 인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다 있는데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이 인구들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물론 저는 에너지의 문제, 자원의 문제들은 과학자, 기술자, 정부들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기업체에 되는 것들은. 근데 개인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차예요.
자동차. 나도 차 써놨는데. 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하네. 우리 온실가스 배출이 한 절반 정도가 산업계에서 나옵니다. 그다음 4분의 1 정도가 교통에서 나와요. 그 4분의 1 정도가 우리가 먹는 고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업에 핑계를 대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한 4년 됐는데요. 차 있어요. 차에 있는데 차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번쯤 타는 것 같고 되게 그 기차와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만 이용하고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고기예요. 사실은 고기 때문에 메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생기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은 양이 적당 한 86배, 뭐 90배에 가까운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온실가스인데 우리 고기를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나는 머리는 채식인데 몸이 고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채식자를 못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도 개인들이 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닐까?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50%를 차지한다 했지만 산업체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당량이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가정에 쓰기 위한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 개인들이 좀 많이 변해야 되고요. 난 그런 점에서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수도권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천안 살고 있거든요. 천안은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옵니다. 맞아, 그거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일반화할 수 없어요. 내가 김해 가서 이런 얘기하면 김해 가서 시골에서 했더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라 대구에서 한참 떨어진 어떤 곳에서 대중교통 얘기했거든요. 내가 사실 거기를 그 얘기하려고 대중교통을 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버스 기다리다가 결국 택시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 인구가 집중된 데서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서울 뭐 이런 데는 전 세계 서울만큼 뭐 대중교통 잘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는 충분히 하고 충분히 대중교통 쓰고 대중교통은 무료화하고 그다음 차를 갖고 간 사람들이 좀 가혹하게 비용을 많이 들게 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는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차를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에 나온 EF 소나타라는 그런 회색 차를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차를 버리면 이게 쓰레기로 돼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고요. 어쨌든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좀 그렇긴 하고 이 기름 연비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건 있는데 하는 게 하도 없어서 이거라도 지금 갖다 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20년 제가 이제 어디 지방에 있는 아주 허름한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은 다 감동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차를 타다 이렇게 감동하는 막 그런 일이 있는데 별로 감동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할까요? 이거 이미진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요. 글을 이제 잘 쓰려고 글쓰기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3개월을 못 넘겨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글 안 써도 되거든. 더 급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 쓸 때는 우리가 자칼 알죠? 자칼의 심정에 대해야 돼. 자칼. 그러니까 자칼을 왜 얘기를 하냐면 자칼은 시속 80km를 달립니다. 근데 치타는 110km 달려. 110km. 30km 차이면 치타가 마음 먹으면 자칼을 다 잡아 먹어야 되는데 사냥 성공률이 3분의 1밖에 안 돼. 왜 그러냐? 치타는 이 자칼을 놓쳐도 다른 자칼을 잡으면 되지만 자칼은 이거 잡히면 죽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칼의 마음으로 글을 써야 돼. 우리는 항상 자기가 치타인 줄 알아. 자기가 자칼이라 생각하고 나는 지금 여기서 글을 안 쓰면 나는 치타한테 잡아먹힌다 이런 마음으로 글을 써서 한 2년 정도만 글을 한번 일기를 매일같이 써보시면 그럼 글을 정말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책을 먼저 써야 돼요. 책을 목표로,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3년 안에 책을 내는 걸 목표로 삼자. 근데 어떤 걸 써야 되냐? 자기가 뭐 전공하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잖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책을 뭐 쓰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삶의 자서전을 쓰는 걸로 목표로 한번 해갖고 연습을 하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되게 10년 걸리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이 되기까지. 저는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옛날에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서 그냥 국문 가서 한 강좌 달라 했는데 그때 이런 거에서 애들은
저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글을 쓰려면 뭐 A4 한 장 갖다 빨리 써야 돼. 길면 지쳐버리잖아요. 그때 뭔 얘기냐면 이렇게 애들한테, 학생들한테죠. 우리 빨리 써야 된다. 잘 쓰지 않아도 돼. 빨리 써도 돼. 일단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고치기라도 하지. 일단 써와야 고치지. 그러니까 가장 나쁜 저자가 뭐냐면 원고를 안 주는 저자예요. 원고를 후진 같은 주면 편집자가 같이 어떻게 고쳐줄 텐데 뭐 줘야 고치지. 이런 거.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서는 애가 막 울고 있어. 분유값이 없어. 근데 내가 200자를 쓰면 10,000원을 준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10만 원을 갈아가야 돼. 원고지 10장을 쓰는 거야. 원고지 10장만 쓰면 애를 먹일 수 있어. 애한테 기저귀도 줄 수 있고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생각해. 저 집에서 애가 울고 있어. 아내는 어쩔 줄 몰라고 있어. 그러니까 애한테 분유값을 건다는 생각으로 빨리 아무거나 써도 되라. 아무거나 써도 되면 써왔잖아. 그 다음부터 고치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아까 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쓸 때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한 이야기 말고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게 제일 왜냐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책도 난 글쓰기 안 배워봤어요. 글쓰기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는데 요즘 되게 부러운 사람들은 요즘 대학에서는 글쓰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글쓰기 책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내가 여기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잡은 모토가 있거든, 모토. 나의 모토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불후의 명작을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책을 못 쓰면 친구들도 교수들이 나 책 쓰려고 하는데 막 내가 이런 거 훨씬 좋은 책 쓸 수 있어. 써와봐. 1년 지난 데는 한 페이지도 못 썼어. 왜 못 썼냐면 불후의 명작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얘기해줘. 너는 진짜 톨스토이가 아니잖아. 넌 도스토옙스키, 넌 죽어도 불후의 명작을 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써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후의 명작을 쓰겠다 그러면 못 써요. 근데 나는 그냥 불후의 명작을 절대로 안 쓰겠어 해버리면 쉽게 쓰는 거예요. 글쓰기를 추천한 책인데요. 한 권은 글쓰기가 처음입니다라는 책이에요. 백승권 선생님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 술친구예요. 글쓰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글 쓰는 사람들. 내가 작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회사에 다니면서도 보고서 써야 되잖아. 그냥 그것 때문에 도는 사람들 많거든요. 내 보고서만 좀 짧게 잘 써도 내 업무가 반으로 줄고 칭찬을 받을 텐데 내가 왜 이 보고서를 못 쓰는지, 왜 이걸 정리를 못해. 보고서를 못 쓴다는 건 그 사업에 제가 머릿속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나 내가 공무원으로서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거든요. 보고서 잘 쓴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아주 괜찮은 책이고요. 또 하나가 강창래 선생님이 쓰신 위반하는 글쓰기예요. 사실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은 많은 글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몇 가지 뭘 던져줘요. 던져주면서 이걸 더 편하게 쓰란 거예요. 많은 미신이 이거였어요. 부사는 글쓰기의 친구가 아니다. 부사 쓰지 말고 부사. 에드버브. 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얘기냐면 그 미국의 스티븐 킹 소설가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인가 뭐 그런 책에서 글 썼어요. 부사는 너희 친구가 이거 쓰지 마 그랬는데요. 그게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마다 다르고 우리말에서는 부사 필요해요. 부사가 뭐 참, 정말 뭐 이런 거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외국어의 부사는 외국 영어에는 형용사 없이 되지 않거든요. 외국어 형용사 번역해보면 우리 부사 되는 경우 많고요. 거기에 명사가 동사가 되고 명사가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외국의 글쓰기 책 보면 우리랑 막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글쓰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또 많은 또 하나가 전설 같은 게 입말대로 써라. 너 말하는 대로 써라는 거죠. 말하는 대로 쓴 책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대로 하면요 책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기는 해야 돼요. 편하게 하라는 거지 말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나요? 그 말 그대로 옮겨서 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들의 떠도는 전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저는 최근에 글쓰기 책 많이 읽거든요. 그러세요? 예. 혹시 잘 써보려고 잘 써보고 많이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서민의 글쓰기도 되고 읽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책 갖고 올래다가 너무 남사스러워서 안 갖고 갔거든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저나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쓰기에 왕도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글쓰기 책을 읽으면 그게 이제 조금은 도움이 될지언정 결국엔 자기가 혼자 연습하는 그게 막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쓰면서 느껴보고 그리고 어떻게 유머를 넣을까 뭐 이런 걸 이제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좋은 글이 나오니까 한 눈 딱 감고 한 2년만 정말 한번 열심히 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 글을 쓰면 써지고요. 네. 그러니까 글을 안 쓰면 정말 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말이 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이 늘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시대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설마 뭐 코로나 사이언스 이런 걸 읽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거 없었어요? 저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네. 안나 카레니나가 이제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책을 읽으면 아마 제 생각에 코로나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먼저 끝나. 그 책도 완독하기 전까지. 그 책은 3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나 카레니나 죽어야 끝나는데 2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좀 죽어라 이제 힘들어 죽겠다. 나도 그랬는데.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안나 카레니나. 러시아 인간들은 왜 이렇게 이름이 막 2-3개씩 되고 이름도 막 안나 까르노프스키 막 이름도 어려워. 그리고 뭐 별 내용도 없는데 계속 그게 명작이라고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을 다 읽으면 정말 남들한테 자랑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나 이거 읽었다 그러면 남들이 다 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안나 카레니나? 그러니까 명작이죠. 명작이죠. 제가 그거 안나 카레니나 읽고 한 2달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질렸어 완전. 근데 영화로 보고 싶더라고요. 이 책보다. 근데 영화도 길어. 하여튼 안나 카레니나 읽으면 코로나 이미 끝나 있어. 이게 얼마나 좋아. 네, 저는 뭐 그렇게 너무 힘든 거 말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 힘든데 왜 힘든 책을 원하세요? 저는 정말로 마음 편해지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부부가 실업자야. 네, 직장을 다 그만뒀어.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는데 편성준이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회사를 때려쳤고 그 다음에 그 윤혜자라고 하는 그 기획자도 때려치면서 직장이 없는데도 어쨌든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한옥까지 마련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유쾌해요. 그러니까 내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야.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을 내가 얼마나 유쾌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 힘들 때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면서 위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쑥 읽을 수 있어요. 또 비슷한 책인데 김봄 선생님의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서민교 선생님. 그냥 내가 그 과학관에서도 오늘 일찍 퇴근했거든요. 오늘 서민 선생님이나 뭐 찍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셔도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뭐 그러는데 의리가 있지 하고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잘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어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들. 엄마랑 정책의 입장이 달라. 아빠랑 달라. 부부가 달라. 근데 이런 사람들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생활 양태, 문화 양태가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가족애를 발휘하면서 살아왔는가 한 것을 고양이를 매개로 해서 풀어낸 책이에요. 근데 한 서너 달 사이에 뭐 10세 이상이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는구나. 이걸로 위로를 많이 받겠고 재밌어요. 재밌게 깔깔깔깔 대면서 읽으면서 뭉클해지는 책이에요. 나 요즘같이 힘든 시대는 안나 까리나 이런 거 뭐합니까? 아니 지금 반론을 펴자면 이제 그 재밌는 책을 읽고 깔깔 웃으면서 다 읽었다. 근데 딱 깨니 다 읽고 나니까 코로나가 500명. 그럼 짜증나잖아. 역시 그 안나 카레니나 다 읽었는데 코로나가
코로나 끝났는지 한참 됐는데 얼마나 기뻐 이게.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읽으시고 좌파 고양이를 부탁해 읽으시고 안나까리나 읽으세요. 안나까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나까리나 계속 읽으면서 교대로 이렇게 틈틈이. 안나까리나 지겨우니까. 정말 지겨울 때 틈틈이 이거 그렇죠, 읽으면 그렇죠. 이거 쪼각쪼각 돼 있어가지고 편편히. 그렇죠. 아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이죠. 2020년 경희선 책거리 저자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한 번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들이 이 책거리를 찾아주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알아요. 어떤 1월 달에 누구냐면 임승훈, 김남숙, 송지연 세 명의 문학가들, 소설가들이 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답니다. 대본에 없는데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미리 와서 물어봤거든요. 그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아 근데 모르는 분이지만 뭐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뭐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 모두 함께 코로나를 한번 극복하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보기엔 별로 돈도 없어 보이는데 그 책거리 경의선 책거리에서 무려 2020 경의선 책거리 일루미네이션 책 축제 비축제네. 일루미네이션 비축제. 그런 걸 한답니다. 약간 요즘은 이렇게 LED 등을 쓰기 때문에 전기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길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 길거리 구경하는 건요, 그 예약 없이 와서 쭉 연인들 손잡으면서 마스크 잘 쓰시고 다니시면 되고, 또 이때 동시에 무슨 많은 전시와 강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예약을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같이 즐기시면, 그래서 12월 22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 올해는 뭐 막년에도 없고 송년회도 없고 크리스마스 파티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 명이서 하지 마시고 그 뭐 연인끼리. 근데 뭐 연인 없는 사람들이 많고 2% 보신 분들은 연인 없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쯤엔 1단계로 낮춰져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 오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예.